학생시대 건강하이소. 자, 급 질문입니다. 짜장 짬뽕. 짜장 짬뽕. 갑자기요? 네. 오늘 사주시는 거야? 네. 나는 그럼 짬뽕! 제가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괜히 물어봤고요. 아,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십니까? 저 이거 안 속을 거예요. 어차피 사주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럼 하나 그러니까요. 골라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하나만요? 그럼 제가 먼저 고를게요. 그래요? 저는 바닐라요. 오, 바닐라. 바닐라요? 네. 이거 뭐 하시는 건데요? 뭐 일단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아, 대답하라고요? 네네. 그럼 저는 예쁘니까 초콜릿 아이스크림. 예쁘니까? 네, 그냥 예쁘니까. 그러면 못생겼으니까 바닐라? 그럴게요, 제가. 정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미국의 네. 그 신경과학자인 앨런 히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과 성격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연 씨가 좋아하는 바닐라 맛은 네.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고 네. 성취욕이 좀 높대요. 아, 네네. 좀 맞는 있어요. 것 같아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만 좋아해요. 그 다음 건 아니야? 일단 그건 목표만 세워? 모르겠어요. 아, 목표. 높이. 일단 무조건 하이하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자, 그렇다면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요. 이 사람은 생기가 있고 네. 있지, 창의적이고 있지. 네. 사교성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같아요. 오. 근데 이 안에 예쁜 건 없네요?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일단은 사람이 생기 있고 창의적이고 사교성이 높다. 그러면 좀 네네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제가 낯도 안 가리고 하니까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저 약간 이렇게 뭐 신경, 뇌 이런 관련된 성향 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오케이. 없어요? 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좋아요. 그것만큼 재밌는 건강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꾸 깜빡깜빡 치매는 아닐지 걱정되시나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윤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내과 건강을 책임질 내과 전문의 최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교정과 의사 치과교정과 전문의 김규남입니다. 네, 오늘도 관절에 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자궁근종의 해결사 남경일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5인방과 함께 건강하이소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선순서 건강 FM 만나보시죠. 혹시 눕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핑 하고 도는 느낌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건강 FM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인데요. 며칠 전에 정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눈앞이 핑 도는 것이 그대로 쓰러질 뻔한 건데요. 원래 기립성 저혈압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휘청거리면서 침대 모서리에 크게 부딪히자 우리 남편도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요. 뭐야? 여보 괜찮아? 또 어지러운 거야? 저혈압도 위험하대. 자꾸 미루지 말고 병원 가라니까. 오늘은 회사에 말하고 꼭 가보라고. 젊을 때부터 저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기립성 저혈압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겠죠? 조금 걱정됩니다. 자, 선생님,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빠르게 일어설 때 눈앞이 흐려지고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일어난 직후 3분 이내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혈압 20ml 머큐리, 확장기 혈압 10ml 머큐리 이상 떨어진 증상을 말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머리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시신경과 관련한 후두부에 덜 전달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되며 혈압 저하로 인한 두통, 뒷목 통증과 뻣뻣함, 소화불량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혈압이 좀 낮은 편이고 가끔 이렇게 깜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했는데 선생님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진짠가요? 네, 사실은 고혈압도 위험하고 저혈압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도 드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혈압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혈압의 경우에는 사람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은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각 장기로 보내는 혈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인 근육이나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된다면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량까지 줄이게 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3개월에 16kg를 뺐대요.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기절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기립성 저혈압이 다이어트랑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연예인처럼 극단적으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우리가 제때 뇌나 또는 심장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핑 돌면서 이제 앞이 껌껌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꾸준하게 천천히 빼시면 좋겠습니다. 혈압과 관련된 정말 많은 썰들이 있는데요. 나트륨을 먹으면 혈압을 높인다, 고혈압이 될 수 있으니 저혈압인 사람은 소금을 좀 더 섭취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이 저염식 말고 일반적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트륨을 더 챙겨 먹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나트륨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섭취하면서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나트륨을 일부러 과도하게 먹었을 때 혈압이 정상화되는지는 아직 연구 결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는 것 말고도 위 점막 손상과 골다공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맞아요. 또 아침에 우리 이렇게 모닝커피 한 잔씩 딱 먹어줘야 되는데 저혈압인 분들 모닝커피 괜찮을까요? 네, 저도 사실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씩 꼭 하는데요. 이제 저혈압이신 분들은 카페인이 포함된 홍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해주심으로써 혈당과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붉은 살코기나 시금치에는 비타민 B12나 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또 만약에 소금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계시다면 적절한 소금 양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저혈압 분들에게는 좋기 때문에 소금도 적당히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저혈압이신 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누웠다 일어날 때 제일 심한데 이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상승을 하고 체액이 잘 돌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들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운동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초기부터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의식소실을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왼손 체조 등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를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혈압 관리,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내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겠죠? 건강 FM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비로운 의학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 닥터 설전 배동성입니다. 자, 함께 논쟁을 펼칠 닥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성입니다. 흔히들 직업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우리 사공쌤은 어떻게 환자를 딱 보면, 사람들 보면 어떻게 무릎을 먼저 봅니까? 어디를 봅니까? 네. 네, 저도 약간 직업병 비슷하게 사람을 볼 때 약간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 봐야 되는데 이 무릎을 자꾸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무릎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또 이렇게 좀 휘어진 무릎인지 또 일자 무릎인지 뭐 이렇게 자꾸 무릎을 자꾸 보다 보니까 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마주치는 경우가 꽤 무릎 있는 것 보고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중입니다. 네네네.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귀 쫑긋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계단으로 다니면 무릎 관절 다 나간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계단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 나면 11층에서 네. 내려다 보면 죽겠습니다, 이거. 네. 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반입니까? 네, 오르는 거는 괜찮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무릎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반대 아닌가요? 저는 내려올 때는 난간 잡고 내려오니까 괜찮던데 올라갈 때 숨이 차서 못 올라가겠어요. 너무 힘들던데. 그건 이제 무릎이 아니고 이제 호흡이 가쁘신 거겠죠. 아, 체력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심폐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호흡이 가쁘고 이럴 수 있지만 무릎은 실제로 이제 충격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네. 관절을 쓰기보다는 근육을 써서 근육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내려오실 때는 오히려 관절에 그대로 충격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를 때는 무릎에 큰 충격이 가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에 관절에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몇 배나 됩니까? 무릎에. 네. 저희가 이제 체중이 예를 들어서 70kg다. 네. 그러면 4배 정도 하중이 더 간다고 보시면 내려오실 때 무릎에 거의 한 280에서 300kg 정도 하중이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SNS를 보면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닥터 사공께서는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만?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운동을 계속 하려면 좀 운동이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 해보고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이다 생각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급박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실 때 천국의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계단 운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릎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계단의 운동은 닥터 사공에게 돈 벌어주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천국의 계단 운동을 자꾸 하시다 보면 네. 결국 이 가까운 정형외과 혹은 저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실 것 없다.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앞쪽에 우리가 무릎에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네. 그 슬개골 뼈에도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골이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계속 긁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무리를 하시게 되면 저를 볼 확률이 좀 높아지시겠죠. 계단 운동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단 운동을 할 때 내가 적정 체중이고 근육도 이렇게 잘 형성되신 분이라면 계단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네. 내려올 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계단은 오르셔도 되지만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쓰시고 가급적 무릎이 안 좋을 때는 계단을 오르는 운동도 하지 마시고 평지에서 걷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또 체중이 좀 있으시거나 좀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이렇게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하중을 많이 안 주는 그런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오, 좋은 운동이네요. 네. 자, 요즘 뭐 러닝하거나 운동하실 때 밴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 밴드라는 거 어떻게 운동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무릎이 안 좋으면 또 손목이 안 좋으면 첫 번째 하는 게 우리가 파스를 바른다거나 또 밴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밴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마모를 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밴드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나는 반드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보다는 테이핑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이핑. 테이핑을 네. 하게 되면 무릎이라는 관절은 이렇게 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테이핑이 그 흔들림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손상에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닥터 설정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단 오를 땐 그래도 그나마 오케이. 내려올 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무릎이라는 거는 평생 쓰셔야 되니까 아끼면서 여러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설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갈수록 커지는 자궁근종 수술 미루지 말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치의 남경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우리 모두 사실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렇게 고귀하게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이 자궁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품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좀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관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네, 자궁은 여성의 하복부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길이는 7cm, 폭은 5cm, 두께는 4cm 정도로 여성의 주먹만한 크기고 무게는 60g 정도 됩니다. 안쪽의 내막과 바깥쪽의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쪽 3분의 2는 체부, 아래쪽 3분의 1은 경부라고 합니다.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임신을 위한 장기입니다. 임신을 위한 장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아이를 또 둘을 낳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자궁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고맙고 소중한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소중히 보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궁은 내막과 근육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막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폴립입니다. 그리고 근육층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근종입니다. 근데 폴립은 내막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가지고 생리과다, 부종출혈과 같은 출혈 관련 증상을 일으키고 가임기 여성에서는 유산, 난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궁성근증도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이것은 자궁 근육이 두꺼워져서 생리통, 생리가다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궁근종입니다.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의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40세 이상 여성 중에 절반 이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 유전적 원인과 관련이 있고 비만, 과도한 육류 섭취를 할 경우 발병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비타민 D를 적게 섭취하면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또한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근육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야. 저는 사실 이런 그거를 즐겨 먹거든요. 건강 관리 차원에서 먹고 있거든요. 왠지 먹고 있는데 저는 또 자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살짝 무섭고 그래, 이거 걱정이 당장 되겠다. 먹지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럼 선생님 이 작은 근종이 있으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40세 이상에서 여성 중에 절반 이상이 근종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주로 이제 발견되는 이제 루트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종이 작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즉 이제 근종의 그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근종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하는 내막이 있는데 내막 쪽으로 자라면 생리 과다, 부정 출혈 이런 출혈 관련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이게 아까 앞쪽에 이제 방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게 방광 쪽으로 자라게 되면 방광을 눌러요. 그래서 빈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커지면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단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자궁에 혹이 있으면요, 선생님 생리량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는 맞는 거예요? 네, 근종이 이제 그 내막 쪽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내막 쪽으로 자라가지고 내막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막 근종과 접한 내막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그 지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리량이 늘거나 생리 때가 아닌데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리통은 어때요? 생리통이랑 또 자궁 근종에 연관이 있나요? 생리통이 심하면 근종이 의심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근종이 있다고 해서 생리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근종과 보통 이제 성근증,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내막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생리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이 초음파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빈뇨 얘기를 딱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면은 이것도 자궁 근종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종의 크기가 이제 작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제 근종의 크기가 심하게 커져가지고 자궁 자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종도 커져가지고 방광을 누르게 되면 복부 불편감과 빈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방광을 누르니까 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선생님, 작은 근종도 문제지만 자궁암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근종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하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그 근종으로 의심된 자궁의 종양이 나중에 조직 검사에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게 자라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나 그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결과 이제 일반적인 근종과 모양이 다를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증상이 일반적인 근종의 증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 이때는 그 다른 분들보다 더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 수술을 조금 더 한 템포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자궁 근종은 완경기가 가까워질수록 자연치유가 되니까 괜찮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심해도 되나요? 네,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어 그 근종의 크기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제 그렇지만 증상을 유발하는 아주 큰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완경이 되더라도 그 증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근종이 큰 근종이 있고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경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종이라는 거는 완경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럼 커지는 동안 증상은 악화되고 막상 나중에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때 근종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수술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50세에 폐경이 되는데 그 나이에 큰 근종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결정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게 증상이 딱히 없어도 진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근종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완경될 때까지 계속 커집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경과 관찰을 하면서
크기 변화를 계속 봐야 되고 이제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크는지 그리고 성장 속도는 어떤지 경과 관찰을 하면 크는지 변화를 감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은 그렇군요. 계속 해야 네네. 된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죠. 자, 자궁 근종이 흔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이 있는데 네. 늦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성들을 괴롭히는 자궁근종.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궁 속의 혹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보통 그 자궁 근종 수술하면 나중에 유착 때문에 아기 못 가진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수술 안 하더라도 생리랑 같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앓고 있고 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 근종이 커져서 나중에 뭐 암이 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무섭긴 하죠. 저한테 뭐 생기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2019년에는 43만 5천여 명이었던 자궁근종 환자 수가 4년간 2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30대 이상 여성 환자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자궁근종 때문에 병원을 찾은 한 환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생리를 했는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몇 년쯤 지나니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허리, 골반, 아랫배 그냥 통틀어서 전체가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약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면 약 기운이 이제 돌 때쯤에는 그냥 자는 거죠, 누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생리대 팩을 뜯었어요. 새 걸 16개짜리를 뜯었는데 저녁 때 밤쯤 되니까 그게 다 끝난 거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봉지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을 찾았죠. 자궁근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처럼 심한 생리통이나 과다출혈이 나타났다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생리 양이 많았고, 그리고 소변이 이제 샌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빈혈 검사를 했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제 8점대로 아주 심한 빈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6.5cm 정도의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근종이라서 이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수술은 이제 팬티 라인 쪽에 미니 절개를 해가지고 한 4cm 정도의 미니 절개를 해서 이제 복강경으로 근종을 제거하는 그 치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궁은 보존하고 근종만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근종의 크기가 작지 않았는데요. 6.5cm 크기였던 자궁 근종은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 수술 뒤에 환자분 이제 증상은 완전히 다 호전되었고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길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고 할 수 없었던 러닝도 마음껏 하신다고 그렇게 만족하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빈혈 수치도 정상화되었고 수술한 자리도 깔끔하게 이제 아물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을 제거하니까 그 장기들이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수술한 자리는 완전히 다 아물었고 그 상처도 좋고 다 회복됐습니다. 원래대로 회복됐고 좋습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아졌고요. 회복도 빨랐고 생리향이 훨씬 줄었고 남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생리 통증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걸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오래 뛰지는 못하고 조금씩 뛰고 있어요. 선생님, 자궁근종은 그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크기가 작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증상이 없고 크기가 6cm 미만이면 그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있으면 크기와 관계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계속 경과 관찰을 하다가 근종이 계속 커지면서 6cm 이상이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6에서 7cm이 되면 원래 부피의 50%, 6에서 8cm이 되면 원래 부피의 100%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술할 때 출혈량도 늘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수술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종만 제거하는 게 위험해져서 자궁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이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걱정이 또 돼서 맞아요. 수술을 미룰 수가 있는데 그리 큰 수술은 아닌 거죠? 네, 그 환자분의 나이와 네. 근종의 위치, 개수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지는데 이 내막 쪽에 있는 근종은 자궁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오, 다행이다. 이제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제 그 이 수술을 할 때 요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10배 확대된 입체 시야에서 정밀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근종 제거 수술은 자궁에서 근종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근육층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근종이 한두 개 있을 때는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한데 셀 수 없이 많을 경우에는 네. 이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것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궁 제거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커지는구나. 선생님, 만약에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작은 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근종이 이제 임신이 되는 내막을 밀어서 그 모양을 변형시키면 이제 착상 실패, 유산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내막 모양이 유지되더라도 아주 큰 근종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임신 중에 조기 진통, 태아 자세 이상,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산후출혈 등의 그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 전에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게 되면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근종 수술한 자리가 완전히 아무는 6개월까지는 임신을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연분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통이 오기 전에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근종을 제거한 자리가 진통을 겪게 되면은 약해져가지고 임신 진통 중에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예전에는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자궁 전체를 드러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도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웬만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술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너무 자궁 근종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그다음에 출산 계획이 없다면 자궁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근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모든 근종을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에 수술한 후에 이 남아있는 근종이 그리고 새로 생기는 근종이 커져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자궁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환자분에게는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자궁은 여성들의 그 상징인데 어떻게 다 그러니까. 드러내도 괜찮을까요? 네, 그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을 제거하면 생리를 안 하고 그 여성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거는 자궁이 아니고 난소입니다. 아, 그래요?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자궁을 제거하더라도 그 여성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 전에 배안을 비정상적으로 채우고 있는 근종이 제거되기 때문에 원래 장기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환자들이 걱정하는 빈 공간으로 인한 문제와 탈장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뭔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평소에 이렇게 자궁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자는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혹시 도움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자궁근종이나 폴립을 예방하거나 생긴 혹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안타깝다. 폐경될 때까지 이 자궁근종이나 그 난소 자궁에 있는 혹은 계속 커지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뭐 자궁근종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음식을 섭취한다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종을 안 생기게 하거나 생긴 혹을 작게 하는 음식이나 생활습관, 치료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정말 안타깝게도 근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다. 병원을 좀 더 자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검진밖에 같아요. 없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전해주시겠어요? 네, 근종이 작을 때는 어렵지 않은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근종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부정출혈, 그리고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부인과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근종 해결사 남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성들의 자궁 건강을 위해서 정기 검진이라는 좋은 문화를 알리고 계시는 남경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국내산 숯불 민물장어 전문점 장덕장어에서 식사권을,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짐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